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사령탑으로서 격돌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인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당내 통합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 진영을 꾸린 여야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나서게 된 상황인데 한 전 장관을 보면 지금 총선이 한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50세 또 새내기 정치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에 놓인 집권 여당의 비상 사령탑으로 또 나서게 된 건데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는 향후에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위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과연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그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눈앞의 과제가 이제 비대위를 어떻게 꾸리느냐. 그래서 벌써부터 젊은 세대로 꾸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목전의 과제가 아마 쌍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어떻게 진언을 하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전 대표인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탈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특검 통과는 28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29일에 취임하는 것으로 비대위원장으로. 그래서 고 12월 말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1월로 넘어가서는 공천이라든지 당내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또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상황으로 이제 그 달라지느냐에 따른 그 대응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비대위 성패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하셨는데 글쎄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어떤 비대위원장 취임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뭐 그동안에 주장해온 것은 어쨌든 이 다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 중간 평가 이런 역할인데, 결과적으로 혁신이라고 하면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무능하고 실패했던 정책들이 많았다면 그 대통령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대안적인 전혀 다른 형태의 말하자면 인물이 이 혁신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된다. 결과적으로 민생 문제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결국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수평적 당청 관계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물론 다만 얘기하는 것은 연배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그 대통령과 대비되는 모습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중도 포용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네. 또 하나는 정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다니면서 기자들하고 답변하는 정도의 촌철살인 같은 그런 발언으로 비대위원장이 와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말하자면 지형의 변화나 혁신이 올 것이냐.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소위 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낡고 또 영남에 갇혀 있는 그런 어떤 그 당의 이미지를 도시적이고 수도권에 통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소통 가능한 정당으로 바꾸는 이미지 메이킹은 가능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성공할 것이다. 일단 정치 경력이 전무한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일단 비대위를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아까 첫 번째로 꼽아주셨는데 비대위 인선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벌써 뭐 7, 8, 9 세대 해가지고 젊은 세대 얘기를 하는 거 보아서는 아마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영입할 것 네. 같은데요. 그거 가지고 과연 유권자들이 깊은 인상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젊은 정치인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젊은 정치인 그러면은
당 권력과 당 기득권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젊은 정치인이라고 했고 그들이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오히려 더 당의 어떤 그 권력에 편향된 그런 그 발언이라든지 행보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몸이 젊다 그래서 젊은 게 아니에요. 의식이 젊어야 되는데 단지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끔 한다 그래서 그걸로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거는 유권자를 너무 모르는 그 처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식이 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그게 당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영 비위가 상하고 듣기 싫어하는 목소리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이래야지 예스맨들 갖다 놓으면 나이만 젊으면 몸뚱아리만 젊은 것이지 그게 무슨 당의 혁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가 파격이듯이 앞으로 그런 파격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혁신이 때 젊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기억나는 사람은 이뇨한 위원장밖에 안 보이거든요. 물론 그중에 젊은 혁신이가 중간에 이런 개혁을 한다 그러고 왜 안 하느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 사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왜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시 기득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정치인이라는 그 부분도 있었지만요. 그 당시 들어왔던 비대위원 중에 특히 이준석, 김종인 이런 분들이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함으로써 세간의 관심을 주목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그런 백가쟁명식의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의식과 그 어떤 생각이 젊은 사람이래야지 육체적으로 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네, 지금 의식까지 파격적인 청년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중수청이라고 하잖아요. 중도와 수도권의 민심까지 좀 잡아야 된다. 중도와 그 수도권까지 외연 확장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은 뭐 민주당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MBS 조사 뭐 그런 언론 그 얘기를 해도 되나요? 여론조사? 네, 그냥 일단 결과를 저희가 좀 그 큰 들어보겠습니다. 틀에서 보면 지금 중도층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높았어요. 네. 30%. 엄청난 어떤 말하자면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당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봤을 때 실제로 보면 단순히 그 모양만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 바꾸는 형태에서 저기 쫓아가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더 근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민생 또 대통령의 전체적인 어떤 그 행보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목소리까지 낼 수 있느냐 비대위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소위 중도층이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지점도 있고 없는 지점도 있다고 보여져요. 즉 그동안의 김기현 대표나 당내 인사들은 아예 대통령 근처에 가서 말도 못 꺼내는 사람이었다면 그나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말은 꺼낼 수 있는 아주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중도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대통령에게 어디까지 직언을 할 수 있는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중도층이라서 의식이 중간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민생에 맞는 정치로의 대통령의 이념적 정치를 실용적 정치로 바꾸는데 이 혁신위가 명운을 걸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결국에는 지금 총선으로 모든 목표가 향하고 있기 때문에 공천심사 주도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궁극적인 과제는 총선 승리예요. 나머지는 다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힘이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느냐 그 방법론인데 그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딴 거보다도 지금 그 유권자들이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 검사 출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검사 출신. 근데 공관위원장으로 지금 이름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도 검사 출신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검사가 아무리 검사 출신 중에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게 야당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좀 그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원내대표, 사무총장, 인재영입위원장 전부 경찰 출신. 그분들도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갔지만 대중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왜 거기는 다 검사 아니면 경찰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곡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선이 되는 것이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총선 승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천관리 지금 법무부 장관을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뽑는다 그러는데 오히려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비대위원회 혹시라도 그런 오해나 곡해를 살 만한 인물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양성의 차원에서 좀 다양하게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이런 과정에서 공천과 맞물리면서 그 당내의 주류, 영남, 기득권, 그다음에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물갈이를 하고자 할 것 같아요. 그 물갈이는 아마 시원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근데 물갈이를 한다면 이제 새로운 뭐 소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새피를 수혈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새피가 또 어디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너무 대통령실이라든지 검사 출신이 너무 많이 오는 게 아니야라는 야당의 공격과 빌미가 되지 않는 상당히 용이 주도한 그러한 인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주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7일에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를 좀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 전 장관이 이제 이 전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일단 이준석 대표는 뭐 만날 수는 있지만 기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아마 한 장관이 손을 내밀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손을 내민다 한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어 마음속으로는 받고 싶으나 받을 수 없는 일정한 선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빈손으로 당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전체 증명에 오히려 위기에 놓여 있지 않느냐. 지금 말이 너무 많이 그동안에 해온 말들이 있어서 네. 탈당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실제로 이제 새로운 그 비대위원장 역할은 당의 통합이고 일체화이기 때문에 특히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이준석 대표가 같이 못한다면 좀 더 강하게 네. 포용해서 공동선대위에 들어오려 한다든지 그런 식의 당의 운영을 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준석 대표도 만날 수는 있겠지만 본인 말씀 맞다나 실제로 당에 남을 수 없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본인은 굉장히 위기를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천하람이나 김용태나 이런 자기를 지지해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독자 행보 당내 남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까 정준 의원께서도 이제 한 전 장관의 어떤 과제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 포용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마 그래서 당에 남기로 한 천하 용인들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하든 신당 창당을 하든 그게 변수가 아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 이준석 전 대표를 적극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만나자고 하고 먼저 설득하고 또 총선을 위해서 같이 뛰자는 설득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그래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금 보수 지지자들 있잖아요. 집토끼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갖춰지면서 그 지지층은 어느 정도 좀 결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은 무당층을 그럼 어떻게 끌어안느냐. 중도가 볼 때도 보수의 지금 새로운 리더가 된 저 젊은 새 정치인이 그래도 보수 통합을 위해서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관심을 긍정적으로 유인하도록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앞서 이제 하나의 평가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의 관계가 또 어떻게 설정될 것이냐. 일각에서는 또 이게 좀 특별한 관계가 또 안 좋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게 특별한 관계가 안 좋게 작용한다라는 게 누구의 입장에서 안 좋게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 보수 정당의 의사결정 구도를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 측에서도 오케이를 했으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겠느냐. 내지는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용산에서 적극적으로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만드는 데 영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억측을 낳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깝기 때문에 지금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해결사로서 지금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앞세운 거 아니냐 이런 그 기대감을 가지는 측도 있고요. 같은 보수라 하더라도 또 한 측에서는 그동안의 소위 국민의힘이 마치 또 용산의 연락사무소 역할밖에는 못했는데 결국은 가장 신뢰를 받는 인사가 비대위원장이 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실의 쓴소리를 하고 직언을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당의 어떤 자율성 그리고 수평적 당정 관계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라는 또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는 딜레마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으로 해서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거 다 한동훈한테 달려있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지금 아무리 많은 예측을 한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를 지금 우리가 뭐 다른 얘기 했잖아요. 뭐 공관위원장을 누굴 뽑느냐,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는 공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늠자를 아마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관계를 한동훈이란 정치인이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로 아마 평가하려고 들고 이거 자체가 총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야당은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겠죠. 예. 자, 한 전 장관의 첫 시험대가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정쟁용 특검이다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한 전 장관이 했던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말을 실천을 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전 장관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특검은 받는데 다만 총선 이후에 하자. 그다음에 현재 특검 법안에 있는 독소 조항, 예를 들면 특검을 민주당만 추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를 할 텐데 이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정치력을 요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럼 민주당이 그런 요구에 대해서 알았다, 받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슨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다만 밀실의 꼼수처럼 보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국민의힘이 얘기하듯이 총선욕이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예. 이재명 특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동범부 수사도 그러면 총선 뒤로 넘겨라 이렇게 민주당이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은 그래도 검사의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정치력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넘어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고. 그러니까 특검을 받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대통령하고 그 의견 교환이 필요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없지 않아 있을 예. 겁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그게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 당내에서 특검을 받았을 때 당내 반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받냐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 뭐 의석수의 문제가 있고 대통령한테 넘어왔어도 결과적으로 거부권 행사의 문제에 대한 걸림돌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폭넓은 당내와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제1야당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조금 전에 김형주 전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자,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 전 장관의 대응책을 좀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다가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그 영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을 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도 상당히 많이 뒤져봤던 사안이고요. 또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아무리 뒤져봐도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없다 그러면 야당이 공격할 것 같아가지고 털질 못하고 있었다는데 이거 진작에 털었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특검까지 와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선거 목전에 지금 이런 상황이 닥쳤다라는 것이 이 새로운 비대위원회에 엄청난 지금 숙제를 안기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비대위원장 되기 직전인가 법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일성을 한 바가 있어요.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당은 아주 특검에 지금 모든 걸 올인하고 있어요. 특검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총선을 완전히 김건희 특검 정국으로 만들어 갖고 최대한 정치적 이익을 뽑아내겠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특검을 내년 4월에 하자. 이 얘기도 벌써 이제 흘러간 노래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독소조항 아무리 얘기해도 과거에 박근혜 특검 때 결국은 특검을 누가 지명했고 누가 추천했으며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이런 식으로 계속 민주당이 하나도 안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당당하게 어차피 털어서 나올 거 하나도 없으니까 좋아, 해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파격 아닐까. 그러니까 정치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당연한 거라도요. 이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무익할 때가 차라리 많아요.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과연 타격이 무엇이고 유권자들에게 이게 사실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정치적 타격이 무엇인지 아마 머릿속은 되게 복잡하겠지만 그런 거 하라고 비대위원장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 또 두 사람의 회동 가능성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에 이 대표가 참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 전 장관까지 세 사람이 모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의미 있는 만남이 가능하겠습니까? 의미 있는 만남은 아니죠. 그냥 행사에 그냥 얼굴을 비치는 정도고 더 근본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아예 대통령 취임 바로 직후에 이재명 대표를 한번 만났으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을 텐데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을 만난다는 게 이재명 대표가 대단하다, 반갑다, 의미 있다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냥 그나마도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할애식 인사식에 참가한다는 것도 그스로도 이재명 대표가 성의 있는 행동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 및 호감도에서 한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적합도에서는 일단 한 전 장관이 45%, 이 대표가 41%로 나타났고 호감도가 각각 47%, 4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또 다시 유권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좀 잘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인물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 얘기했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이게 저 이재명 대표는 내려간 게 아니라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한동훈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지금 치고 올라가는 이런 국면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총선도 기존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또 다른 한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도를 지금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그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내부에서 계속 부글부글하면서 개혁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기득권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김 의원님 여론조사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이 저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뭔가 움직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정당하고 지금 이대로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정당은 분명히 여론조사에서 그 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뭐 대비되는 것이죠. 한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 대구 가고 울산 가고 뭐 대전 가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은 의미, 인기 있는 뭐 대구에서는 서울 가는 기차표까지 물려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영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재판에 출석하는 것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42%를 견뎌내는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권 후보가 되기에는 자기 각 당인데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다 조사상으로 상대적으로 한 장관에 다 집중돼 있어가지고 5% 이내로 나와요. 그러나 실제로 대선에 가서는 그런 구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예를 들면 ARS가 아니라 응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눈에 드러나 있는 인물이 한동훈하고 말하자면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의미지 더 이상 큰 의미 부여는 없고 실제적으로 내년 총선 이번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부터의 평가가 진짜 평가지. 이것은 그냥 보여주는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의 평가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명락회동 성사 여부가 화두인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 수용을 조건으로 창당 철회, 또 타협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결심을 하지 않으면 만나지도 않겠다 이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인데 이 장사에서는 사실은 이낙연 총리가 별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만나서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공천 작업을 한 이후에 나가더라도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너무 이낙연 전 총리가 말하자면 탈당 또는 신당 창당 이야기를 빨리 꺼냈다. 네. 따라서 오히려 수세에 몰려 있는 상태이고 다만 전체적으로 당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 이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우리가 총선까지 갈 수 있는가. 특히 중요한 것은 호남에서의 변동이 있는데 호남에서의 변동이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당내에서의 어떤 통합과 또 당내에서의 어떤 혼란과 분열이 당분간은 당내에서 더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김부겸 전 총리와 이낙연 대표의 만남의 의미가 훨씬 더 높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통합이 굉장히 큰 화두로 등장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각자의 길을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지난번에 그 명락회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까우신 분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그때도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놔야 된다라는 제언을 했었대요. 근데 그냥 뭉개고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낙연 전 대표로는 그런 거에 대한 확답이 없는 이상 명락회동을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입지만 올려주는 그런 회동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가 내려놓더라도 일단 그 자기 세력을 확고히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내년 1, 2월쯤 총선에 그 다가가면서 이제 뭔가 극적인 어떤 그런 그 제스처를 쓸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측근들이 내년 1, 2월을 보세요. 기대하시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그때 이제 다 자리를 깔아놓고 예를 든다면은 지금 친명계 신인들이 공천을 받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준비를 해놓고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개혁이라든지 이런 어떤 친명계 중심의 당 운영이라든지 당 권력 기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당장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라. 또 이낙연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그 쓴소리를 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주변의 압력으로 자기 생각을 바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일관성이 있어요. 절대로 나에게 불리한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다음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재판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움직임이 느릴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 있어서 각 당협위원장이 적어도 자기를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민주주의적인 당의 운영인가? 민주당 아닙니까? 그 당 이름이. 그리고 그런 것을 과연 유권자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 대한민국의 유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 그걸 다 심판하는데 자기 의사를 표출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런 당내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계속 어느 정도의 임계점까지 올라가느냐 또 그 임계점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변수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한 결단의 시간이 지금 연말이 계속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을 계기로 어떤 비명계 연쇄 탈당이라던가 이런 분열 움직임은 혹시 당내에서 좀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비명계 연쇄 탈당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소위 있는데 총선에 출마한 사람들의 변동은 거의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냥 제3지대를 필요로 하는 학자라든지 지지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당을 만들 수 있는 구도는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이 아니라 빅텐트의 일원으로서의 이낙연계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서른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바로 이낙연 총리와 힘을 합쳐서 밖에 나와서 새로운 텐트에 가겠다.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제 최대 계파가 할 수 있는 정세균계 또한 그런 게 없거든요. 물론 이현욱 의원이 원칙과 상식에 다 같이 윤영찬 의원이나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분들이 바로 지금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독단적인 행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탐색은 하고 있지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에 가서 실제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독선적이게 자기 지지자들만 친명 공천으로만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총선 전에 어떻게든 통합의 의지를 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모습입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제 통합 행보에 나섰는데 말씀하신 정세균 전 총리,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좀 어느 정도 진보된 통합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당내에서 어떤 통합을 좀 통합의 기류를 좀 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정세균 전 총리는 회동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냥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회동은 아닐 것입니다. 일정 정도의 예를 들면 병립형 돼서 안 된다든지 어떤 하나의 어떤 당의 개혁의 기조에 대한 말씀을 가지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은 권양숙 여사나 본인의 처지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처지와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덕담으로 맞아주는 정도의 수준이고 결국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어떤 디펜스를 위해서 저분들을 만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꼭 자기의 힘을 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기대는 높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대는 높지 않다라고 하셨고요. 좀 그 말씀 첨언해 주실까요? 네, 통합이라고 쓰고
고립이라 읽는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분들은 바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낙연 전 대표를 고립시키는 지금 그런 행보에 나섰다라고 보고요. 이제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가 향후에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 엄중 낙연이 그렇게 신당 얘기를 하면서 뭔가 나섰을 때는 그 동인이 있을 텐데 지금 또 조금 주저주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권자들이나 또는 관전자들이 볼 때는 일단 한번 그 간다고 나섰으면 일단 막 그 무쏘의 풀처럼 나가야 이제 주목이 되거든요. 요새 영화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순신 마케팅 엄청나게 많이 하던데 12척은커녕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움직임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또 아마 정세균 전 총리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봐요. 물론 3총리 간에 무슨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이라고 할 때 그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판타시라는 표현은 좀 너무 그렇고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시 민주당다운 정당으로 좀 이렇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려와 기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